한 분은 그 자료를 출력을 해 오셨는데, 네, 예, 곧 못 해오셨군요. 제가 해야 돼요. 예. 그러시면은, 뭐, 괜찮으신 두 분이 좀 한데 이렇게 보시면서,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조직에 들어와가지고, 이 법령만 이제 주로 이제 연구한 지 한 20년쯤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과학기술, 이제 행정법, 과학기술 행정법만 이제 한 20년 했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시절에부터 한 10여 년 이상을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연구기관을 상대로 하는 이제 그 R&D 예산 배분 기능을 직접 갖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2005년도에 연구재단으로 저희 그 기능을, 그 연구기관을 직접 상대하는 기능을 이제 다 이관을 시켰고, 그 이후에 지금 시스템은 종합조정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종합조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청 사호관에 관한 거죠. 종합조정, 과학기술에 관한 종합조정부서는 지금 과학기술기본법을 가지고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종합조정의 주관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관계부처들은 이제 관계부처다 쉽게. 그리고 종합조정부처하고 관계부처 간의 이제 상호간의 그 관계, 주관부처와 관계부처의 이제 그 관계를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기능을 이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간혹 이제 연구기관이나 국민을 상대로 이제 정책을 수립하면서 간혹 이제 뭐 각종 뭐 행정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그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충을 하기도 하는데 주 기능은 종합조정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예전에 그 R&D 예산 배분 기능, 지금 두 분 전문기관에서 하시는 그 기능을 저희도 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그때 이제 제가 연구했던 많은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금 종합조정 기능을 하면서도 했던 많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행정법 이론에 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각 뭐 이해하기 쉽게 이 사례들로 이제 여기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다 사례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L이라고 표시된 거는 그 입법 사례들입니다. 과거 입법 사례나 또 현재 입법 사례. 과거 입법 사례도 우리가 법 이론을 참고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이론에 맞는 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거 뭐 현재 거 가리지 않고 이런 연구할 때는 다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P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판례들 그 모아놓은 것이고, R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가 좀 어렵거나 또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참고사항으로 제시해 놓은 거죠. 앞에 이제 보시면은 예, ALPR이라고 이렇게 구분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 행정법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머리에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실제 적용하는 연습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이론들이 이제 그 사례에 적용될 땐 기계적으로 튀어나오질 않습니다. 잘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적용할 때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그 이론적인 부분하고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용하다 보면은 이게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죠. 특히 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전공자조차도 이 이론들을 평소에 계속 학습해서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적용할 때 항상 실수를 범하죠. 그래서 특히 이 행정법 분야는 다양한 이론들이 그 사례에, 하나의 사례에도 여러 가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해석 적용하는 사람이 순간 판단만 미스하면은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뭐 좀 까다로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주로 이제 다루게 되잖아요. 민법을 뭐 다른 말로
개인 사찰을 사법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국민 상호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이나 또 민법은 이제 일반적인 국민이지만은 국민 중에서도 장사를 하는 국민, 그걸 상법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민 상호 간의 관계죠. 장사를 하는 법인이나 장사를 하는 자연인이나, 그래서 이제 상법, 상법 관련되는 뭐 음식조법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관계는 굉장히 단순하죠. 당사자가 그냥 우리가 법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법인하고 자연인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법에서는. 행정법에서건 뭐 민법에서는 똑같이 법에서 그 사람 또는 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는 법인이나 자연인이 다 동일하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용어 자체로 법으로 인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해양진흥원도 농지청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만이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이 자연인 외에 법이 인정한 사람이 법인들도 법률에 의해서 법인격이 취득이 되면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법인도. 그래서 법률에서는 인이라고 하면 자연인과 법인을 함께 다룹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런데 이 행정의 영역으로 오면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좀 다릅니다. 민법하고는. 민법에서는 뭐 사익을 추구하는, 자기의 뭐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국민과 국민 상호 간의 관계만을 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뭐 법조문도 민법 또는 그 상법 정도만 그 몇 개월 정도만 적용하면 그 사례가 해설이 되고, 그리고 그 법조문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조리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조문에 없다고 해서 그 사례를 해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판사 입장에서, 사법부에서. 법조문이 없으면은 조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해석을 해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리에 맞게 해석하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관습법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고, 법률로는 안 돼 있지만은 동일한 관행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 관습법이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논리적인 또 사리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사례를 결국은 해결해서 판결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판결문에 나오죠. 판결문에 법조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판결문에 등장하는 것은 불문법, 관습법이나 조리들이 이제 판결문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행정법 영역으로 옮겨오면은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불문법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가질 것 없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뭐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또는 대륙법의 뭐 입법 사례를 모방을 했다. 또 영미법은 불문법주의를 처방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불문법이다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 영역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문법, 성문법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 민법의 영역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법의 영역에서 이 불문법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 조직에는 반드시 권력이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국가 행정 조직에는. 근데 그 권력이 부여되는 근거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국가의 이 행정 권한이 국민에 대한 행정 권한이 무한대로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무조건 모든 국가가 다 성문법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에서 행정 조직에 관한 법률, 조직이 정해지면은 그 행정 조직에다가 일정한 한도의 직무를 부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 법률 수준에서는 뭐 정부 조직법, 그 안에 이제 큰 정부의 조직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개괄적인 이제 직무 사항들이
이제 직무의 권한이 이제 제한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내려오면은 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라는 뭐 대통령령으로 또 그 밑에 직제 규칙으로 이제 위계를 나누어서 정부 조직법에 있는 그 직무 권한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 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건 뭐 모든 행정법은 다 성문법주의입니다. 이 세계 모든 행정법은 다만 이제 그 나라의 그 입법의 그 전통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조금 개괄적인 그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는 굉장히 성대한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있다. 그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시행령이나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나 뭐 부령 정부에 들어갈 수 있는 각부 장관령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내용이 굉장히 그 밀도가 높습니다. 예, 규율의 밀도가. 근데 한국은 일본보다는 많이 밀도가 낮죠. 법률의 밀도가. 그래서 구체화 작업을 밑에 대통령령이나 그 부령에서 이제 구체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린 1페이지부터 한번 책 내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 다음에 보이는 1페이지 행정법 서론 부분부터 한번 보시면은, 사실은 이 행정법은 철저하게 국가 행정작용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걸 개선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법보다도 되게 이 실용법학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행정법 보면은. 그래서 이 행정법의 이 체제는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정조직법하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행정 권한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행정구제법, 이 세 가지 분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법의 명칭이 아닙니다. 행정조직법이라는 법률명도 없고, 작용법이라는 법률명도 없고, 행정구제법이라는 법률명도 없습니다. 근데 정부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이 행정법, 법이라고 하면은 뭐 법률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심지어는 행정규칙까지, 고시, 훈령, 지침까지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이제 용어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법의 내용 중에서 유형화를 한다 그러면은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로 유형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직에 관계되는 법, 작용에 관계되는 법, 구제와 관련되는 법. 근데 대부분의 행정법 조문들은 이런 내용들이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 안에. 특히 행정조직하고 작용은 뭐 직무를 거기에 부여했다고 보시면 되죠. 국민하고 행정성 사후 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접 근거가 이제 행정작용과 관련되는 법령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조직하고 작용법은 철저하게 혼합이 되어 있고, 간혹 이제 구제에 관한 법들도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의신청 관련되는데요. 이의신청은 억울함이 있을 때 뭔가를 서면이든지 또 뭐 청문회 장을 마련해서 구두로 그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행정청 내부에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구제와 관련되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 안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의신청 절차로 행정심판 절차. 이건 사법부의 절차가 아니고, 우리 이제 정부를 이제 입법, 사법, 행정으로 크게 나눈다 보면은 행정부 안에 우리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 속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행정부에서 행한 국민을 상대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해 가지고 행정청이 자기가 하여야 하는 행정청을 스스로 두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행정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면은 중립적인 사법부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행정청하고 국민 간의 이 관계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크게 뭐 이의 신청하고 구제 절차에서는 행정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로 넘어가서 직립적으로 행정소송 절차 이렇게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행정소송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국민의 억울함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헌법소원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소원의 신청 자격은 국민한테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또는 사법부에서 행정소송으로 해결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행정청에서 국민이 나에게 적용한 그 행정 법률에 대해 가지고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국민한테 다툴 수 있는 최종적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소원을 사실상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구제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이 페이지 보시면은 행정법 이전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에 따라서 뭐 이미 개천 구조가 존재하는 많이 아실 겁니다. 법률부터 그다음 이제 대통령령부터는 법률은 이제 입법부에서 제정해서 행정부로 넘기지만은 행정부에서는 그 법률이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행정부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걸 제정을 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이 국회에서 행정부로 넘어오게 되면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라는 형식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령을 만들고 또 과학기술기본법의 소관 부처가 소관 행정청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그 미래창조과학부가 부령의 형식으로 대통령보다 더 한 단계 더 구체화를 시키게 되죠. 미래창조과학 부령의 형식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 전문가조차도 실수를 범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과학기술기본법하고 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들은 철저하게 그 기본법의 한 세트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법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해양수산 뭐 기술개발 촉진법이 있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해양기술개발 촉진 법률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그 밑에 해양수산 대통령령으로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고 또 해양수산 부령으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령으로 우리가 주로 뭐 이 개통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공동관리규정입니다. 공동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의 그 구체화된 그 대통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근데 해양수산개발촉진법은 법률이다. 법률이라 그랬을 땐 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은 유계질서로 봐서 대통령령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한 생각으로 법률이 우선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해양기술개발촉진법이 우선 적용된다. 공동관리규정보다도 이런 이제 단순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데 큰 착오를 일으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만들어 그 법을 구체화시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철저하게 기본법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 개념을 안 갖고 있으면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있는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수산 촉진법에 있는 사항들이 서로 배치가 됐을 때, 저촉이 됐을 때 어느 법이 우선함에 대해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우를 범하게. 법률
이 하나의 세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현재 법률 상호간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또 다른 관계가 존재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보다는 해양수산기술개발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개발 행정에 있어서는 더 특별한 법이죠. 이게. 과학기술기본법보다 더 특별한 영역을 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일반법보다도 이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이 모든 세트보다도 다른 내용들을 이 해양수산법에 정해놨다 그러면은 해양수산법 플러스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세트로 규정을 해놨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해양수산 촉진법의 이 세트가 1차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법에서 적용하지 않은 것, 정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일반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과학기술 기본법으로 이제 가는 거죠. 두 번째 적용 근거는. 그래서 해양수산개발촉진법에서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있는 그 공동관리규정 사항을 규정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 또는 몇 개의 조문에서 공동관리규정하고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는 이 다른 사항이 우선되지만은 해양수산 법령의 세트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반법에서 정한 사항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관리규정이 후순위로 이게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 전제는 이 특별법의 이 세트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이 과학기술기본법의 세트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후순위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어떤 경우라도 법률의 조항은 해양수산촉진법의 법률을 적용하면서 대통령의 조항은 느닷없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의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가 실제 실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실무에서는 철저하게 하나의 세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법률이라는 것이 과학기술기본법하고 해양촉진법이라는 것이 법률이 탄생한 것뿐이고 그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가지를 친 것들은 철저하게 법률하고 운명을 똑같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차에서 적용하는 건 큰일 나는 겁니다. 제일 실무적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과학기술기본법하고 이 공동관리규정에 대해서 관계 부처들이 많이 존중을 하는 부처도 있고 그 내용들을 또 좀 상당 부분 기술 분야의 특이성 때문에 좀 다르게 규율하는 부처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그 공동관리의 사항을 많이 배치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죠. 국민하고의 관계에서는 산업부의 법률이 우선 적용이 되고 거기서 공백이 있을 경우에 이 기본법의 시행령에 있는 공동관리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이제 법을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법이다, 사법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법의 이 공자라고 하는 거는 국가 또는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에 관계되는 일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폭이 굉장히 넓죠. 이 공법은. 그리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윤이나 이익과 관련되는 일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법이라고. 그래서 정부 쪽에 있는 모든 법은 다 공법입니다. 공공공리를 추구하기 위한 법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두 공익법, 다른 말로 공익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행정법의 대부분의 이론들은 이 이론의 그 전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 공자입니다. 공자. 공익이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서 행정법에 있는 대부분의 이론들을 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하고는 다른 이 가치가 바로 공자 때문에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 영역이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법률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국민 상호 간에 크게 혼란과 분쟁의 소지가 많아집니다. 그러기에 국가가 살짝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사법,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입니다. 그런 것들이 노동관계법에 많이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장사하는 상인하고, 그 다음 거기에 이제 그 종업원 간의 관계죠. 사용자와 그 이제 그 노동자의 관계인데, 이거를 이제 사법의 영역이라고 해서 그대로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용자한테는 막강한 힘이 있죠. 사용자한테는 엄청난 재산, 그 다음에 그 회사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로서의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정부하고 비슷한. 이걸 그대로 사법이라고 해서 개입을 안 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그래서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이나 노사관계 조정법을 만들어서 사법의 영역이지만 개입을 하는 것이죠. 이 사법의 사적 자체에서 근로조건을 정하지만은 정부에서 정한 이 기준을 준수하라고 개입을 합니다. 이게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이 법률들은 다 공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이니 노사관계설이 다 공법입니다. 근로자라는 이 국가의 엄청난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복리 차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법이죠, 이것들이. 근데 성격이 사법 영역들을 약간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법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다 소유권 인정되는. 근데 국민 상호간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 누구의 권리인지에 대한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이 A라는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정부에서 확인을 해주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특허니, 실용수단이니, 의장이니, 그 권한이 A라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면은 국민 상호간에 누구에게 그 권리가 존재하는지를 다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확인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그 확인된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지식재산권의 소유관계를 국민 상호간에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공사법의 영역이다. 근데 우리 정부 조직에 지식재산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또 특허청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법률들은 다 공익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실제하게. 그리고 이제 적용 영역에 따라서 국가 간에 적용되는 건 국제법이다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국내법, 그 다음 지역을 나누어서 제주 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들도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안을 정해놓은 한시법이다. 예전에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특별법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부칙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다 계속법이다. 그 법을 개정을 해서 폐지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시법은 부칙에서 이미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부칙에서 정해놓습니다. 종료일을, 이 법의 만료일을 정해놓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를 위한 특별법, 이런 건 그 일정 기간 동안만 그 재산을 조사하게 활동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페이지 행정부의 체계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수한 이 행정법률들을 이제 구조화 시켜보면은 다 이런 유형들로 구조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그 법은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법들,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조사기본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학기술행정이 됐건 교육행정이 됐건 법령적으로 다 적용되는 법률들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특별한 적용 범위를 갖고 있는 행정법들은 과학기술행정법이니 환경행정법이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특별행정법의 영역은 정부 부처청의 수만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양이, 행정법의 양이. 그래서 우리가 법률의 양을 봤을 땐 행정법의 숫자가 100이라 그러면 민법은 1밖에 안 줍니다. 사법의 이 숫자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방대합니다. 행정법의 양이라고 하는 것. 국민들은 실제로 그 행정법에 의해 피해를 입어보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행정법의 양을 알지 못한 채 뭐 일생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공공부문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해양수산부만 놓고 가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양을 쉽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률부터 밑에까지 행정규칙, 훈련고의 지침까지를 통째로 한 세트를 놓고 볼 경우에는 하나의 법률이라고 불리지만 이 세트를 다 늘어났을 때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만큼이나 해석 적용할 때 우를 많이 범하게 되는 영역이 행정법이다. 그래서 행정법의 판례들은 사법부에서조차도 엉터리 판례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행정법원에서 나온 판례들을 검토할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법에 의해서는. 그렇지만은 실무적으로는 일단 소송에서 뭐 법원에 손을 들어 이겼으면 그 자체로 그냥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행정실무하고 행정법의 실무하고 행정법의 뭐 학문적인 이론하고는 조금 괴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법 영역보다 훨씬 이 간격이 심한 분야가 바로 행정법 분야입니다. 이론하고 실제하고 간격이 심한 분야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행정법의 이 사례들은 영원히 정답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격차가 심하다.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또 거기에 적용하는 어떤 이론들을 거기에 끌어붙이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기왕 뭐 소송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을 신청하는 국민입니다. 철저하게 국민이 이제 행정청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근데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철저하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지 모르지만은 또 뭐 피해를 본 것이죠. 이게 행정법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본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개인이 받은 피해는 우리가 법적으로 평가할 때는 사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행정작용을 한 그 국민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청 입장에서의 이 행정작용은 사익 차원에서 한 게 아닙니다.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그 처분을 그 사람한테 한 것이죠. 우리가 그 참여 제한 처분을 했다. R&D 참여 제한. 그 해수부 장관은 행정청으로서 참여 제한 처분을 할 때는 공익적인 가치를 내세우는데 어떤 가치냐. 연구를 부실하게 했거나 연구비를 남용한 사람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재범이 생기는 다른 국민이 재범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생긴 R&D 예산이 잘 사용되기 위해서 이거를 공익적인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은 피해는 일단 공익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이익이 일단 침해된 건데 연구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일단 침해된 것이죠. 국민의 입장에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익입니다. 철저하게. 연구에 참여해서 내 연구 범위를 확대를 하고 또 그로부터 인센티브도 받고 해서 내 뭐 이윤도 좀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화를 해가지고 내 기술료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철저한 사익이 국민한테는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공익법을 근거로 해서 과대 신청서를 내고 했지만은
국민은 수장이 사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 사법부에서 봤을 때 공익이라는 큰 가치를 가지고 행한 행정 처분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익을 갖고서 억울하 주장하는 국민 사이에서 과연 누구의 손을 들을 것이냐.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익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이후의 기본에는 공익이라는 가치 때문에 들어갑니다. 공익의 가치 때문에. 그래서 간혹 이제 이기거나 부분 승소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승소를 하느냐면 공익 차원에서 국민이 나한테 어떤 행정 처분을 했지만은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공익 차원에서 나한테 처분을 한 거는 제가 받아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는 조금은 가혹하지 아니한가. 그걸 우리가 법률로 수인의 한도라 그럽니다. 국민이 행정청의 그 행정작용에 대해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다. 그래서 한자로 수인 한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거를 주장할 때 부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익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가혹하다는 주장 그걸 했을 때 부분적으로 제재의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고 제재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이 주장을 빼고 나머지 주장을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정부상 바로 공익이라는 바로 그 가치 때문에. 5페이지 보시면은 행정법을 분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거시 경제학이다. 큰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 경제 흐름들을. 그리고 이제 또 미시 경제학이다. 주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그 재화의 수요 공급을 주로 살피는 게 미시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거시에서는 크게 보려면 화폐 금융의 흐름을 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컨셉을 이 법에 이제 적용을 시켜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것들은 숲을 본다는 차원에서 F라는 이제 키워드를 붙인 것이고, 미시적으로 보는 것은 나무를 보는 차원에서 C라는 이제 키워드를 붙여서 법을 볼 때, 거시적으로 볼 때는 그 법의 위치가 적당한 것입니다. 법의 위치를 볼 때는 행정청 사후간의 관계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볼 때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국민에게 어떤 불합리하게 설정된 조문은 없는지 아주 현미경으로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미시적 분석법이다, 거시적 분석법이다 해서 기술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정부에서는 이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종합조정 행정청에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끊임없이 이 거시적 분석 방법을 쓰는 것이죠. 관계부처는, 종합조정부처는, 주관부처는 관계부처의 법률의 존재 형식을 살펴봐서 종합조정부처가 어떤 법을 개정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 거시적 분석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부처 차원에서, 수산부 차원에서, 농림부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 간의 관계에 따른 행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미시적 분석법을 주로 사용을 해서 법의 내용들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도 이게 약간의 오류를 범했는데 2판에서 조정을 하기로 하고 여기 이제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한 5번째 줄 되면은 동그라미 3번에서 진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요게 이제 성과 창출부 활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적 보완 방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미시적 사례 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는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니까 거시적인 사례고, 뒤에 그 9페이지 이하에는 미시적 분석 기준에
그 끝부분에 요 사례로 나중에 이제 위치를 다시 바꿔서. 네,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행정법을 또 나름대로 뭐 이론적으로 뭐 정의를 이렇게 한 사례들이 국내에 존재합니다. 뭐 선행학자들이 한 것들 이렇게 모아보기도 하고 또 제가 우연한 기회에 했던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도 있으니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했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법을 이야기할 땐 이 권력분립이라는 얘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또 이 행정조직이나 행정작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에서.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이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들의 그 정치적인 의사나 이런 내용들을 수렴을 해서 철저하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탄생을 시키는 것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선 주자들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런 논의의 이 기본 근저에는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라는 것.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더해서 그 나라의 입법 전통, 영미국가의 입법 전통하고 대륙국가의 입법 전통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 나라의 입법 전통, 이런 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헌법을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큰 그림의 행정조직을 그 헌법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아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헌법에서는. 그래서 이 헌법은 공법과 공익법과 사익법을 혼재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근데 대부분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권리 중에 복지나 노동이나 환경이나 이런 수많은 복지에 관한 권리들을 누리게 하려면은 정부 부처가 필요한 것이고 행정법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공공복리를 하려면은. 그리고 이제 권리 의무 중에서 사익에 해당되는 민법은 몇 개 조문밖에 없습니다. 사법으로, 헌법에서 사법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행정법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헌법 내용들은. 권력 분립. 국가의 이제 큰 행정조직은 대부분 정부 조직법으로 넘어와서 구체화가 되고, 그리고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되는 정부 부처로 넘어가서 행정작용으로 또 구체화가 되고, 그래서 행정법을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 헌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행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권력 분립을 이야기할 땐 권력이 수평적으로 나누어져 있느냐, 그리고 나누어져 있는 수평적 권력 안에서 다시 수직적으로 권력이 나누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거창하게 표현하면은 수평적 권력 분립이다. 또 나누어져 있는 조직 내부에서 다시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 수직적 권력 분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평적 권력 분립은 뭐 최근에 그 우리 한국 정부의 부적절한 행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 출발의 기본에는 권력 분립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 법을 주로 제정하는 기능. 그 다음에 행정부라고 하는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의 수반이 대법원장. 또 제4의 권력으로서 헌법재판소. 그 다음 제5의 권력으로서 선거관리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어나는 중앙정부 쪽에 있는 뭐 선거나
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 모든 선거를 다 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거관리권도 우리가 하나의 큰 축으로 볼 수가 있으면서 5권 분립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고, 근데 헌법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은 권력의 큰 축으로 볼 수가 있는 검찰권이죠, 검찰.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송통신권,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이 기본권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권력의 축으로 났을 때, 이 현재 열거된 5권과 비교했을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논의는 모조리 헌법적인 논의입니다. 특히 그 행정부 시장의 구성은 우리가 직접 선거로서 대통령 선출하면서 우리가 선출을 하죠. 그리고 입법부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하면서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선출을 합니다. 우리가 넘겨왔을 때 민주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라는 국민의 주인이다. 그 권한을 구성하는 데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투표를 했다는 것이죠. 행정부의 수장과 입법부의 이 300인에 해당되는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행정부에는 수장은 우리가 뽑았지만은 행정부에 있는 각부 장관들에 대해서는 절대 국민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모조리 그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다 구성을 하게 됐죠. 또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권력의 수평적인 권력의 축에 있는 사람인데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러니까 검찰권이라는 것을 권력의 축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방송통신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권력 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대법원장, 또 헌법재판소장, 이런 이제 큰 권력의 축에 있는 사람을 국민이 뽑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통령을 선거하듯이 대법원장도 본인의 이력이나 경력을 국민한테 제시하면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을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이 국민적 합의는 아직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빼놓고는 직선으로 직접 선거해야 하는 국민적 합의는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 나라의 헌법은 실제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성할 수, 헌법의 내용까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입법례가 있냐 없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국정운영의 부적절한 사태를 봤을 때 대통령의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면은 이를 수평적으로 견제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얼마든지 직선제로 할 수 있는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 분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돼.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상에 비교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비교해야 되냐면 행정부의 장관을 구성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할 때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그대로 그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내각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사례를 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직선으로 뽑아준 사람들이죠. 국민이 직선으로 뽑은 이 사람들이 국민을 또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행정부의 내각의 구성원이 되면서 장관이 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되면서 국민으로부터
직선을 통해서 민족의 정당성을 이미 확보한 사람들이죠. 상당히 이제 걸러진 사람들이죠. 국민 직선을 뽑은 사람이 법을 만드는 일도 하지만 법을 집행해서 국민에 대해 가지고 행정 권한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마구 임명을 합니다. 이 장관들을. 그래서 요다도씩 장관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대통령제 현상입니다. 근데 그 장관들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그 피해는 모조리 국민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적 정당성에서 있고. 근데 이제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 어디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는 분명히 의원 내각제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의 그 정치적인 성숙도가 낮을 경우에는 국정의 혼란이 되게 많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다수당의 그 수장이 기계적으로 수상이 되면서 그 국회의원들을 내각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당이 그 국회에 있는 이제 그 정당이 이제 여당이 계속 바뀌면서 계속 수상이 이제 계속 바뀌는 것이죠. 이 내각의 구성원도 장관도 계속 바뀌게 되고 그런 이제 문제점은 있는데 지금 대통령제에서는 안정적으로 가는데 아까 이제 장관 임명 방법에서 결정적인 이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 이원 직정부제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대서기자들에서. 이거는 되게 명쾌합니다. 그 표현 방식 보면 이원 두 개의 이제 수뇌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원 한 개는 뭐냐면 입법부고 한 개는 행정부입니다. 두 개의 정점에 있는 이 권력이 함께 정부를 구성해서 국민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원 직정부제다. 아까 5권 분립 하나하나를 이제 1원, 2원, 3원, 5원으로 정점을 이제 원이라는 표현, 원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국가원수. 그래서 입법부라는 일원, 그다음에 행정부라는 일원. 그 두 개가 합쳐서 정부를 구성을 해서 국민을 다스린다. 의원 내각제 변형입니다. 의원 내각제 변형. 그리고 이제 권력 분립을 이건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권, 7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권력 안에서 수직적으로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데 왜 그것이 필요하냐? 행정부의 수장 분명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 밑에 있는 배치되는 수많은 행정청, 중앙부처의 업무 파악을 다 할 수도 없고 그 일을 직접 법을 집행할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정해주고 밑에 각부 장관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정해주고 장관 밑에 있는 처장이나 총장의 권한도 법률로 정해주고 또 심지어는 실무 과장의 권한도 직제해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이 중앙부처 과장까지의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이 과장까지의 직무 권한을 우리가 그 각자의 고유한 권한의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게 수직적 권력 분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국장은 과장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장관은 실국장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통령은 장관의 권한을 침범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권한까지만 권한을 행사했을 때 장관, 차관, 실국 과장이 공익이라는 큰 가치를 중심에 두고서 자기의 권한을 대량적으로 또 국민을 위해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갔을 때 현재와 같은 이 국정의 부적절한 운영 사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문학의 인사에 연구비 시급 부분까지 관여하게 되는 과정의 권한이죠. 일종의 문화부에 있는
어느 과에 있는 과정의 권한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의 권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법이 김대중 정부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나라는 매 5년마다 인수위원회라는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점령군을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게 되죠. 5년마다 반복됩니다. 그 인수위원들의 학문적인 성향이나 또 철저하게 사익을 인수위원회 사적인 욕심이 거의 개입이 돼가지고 그 위원들이 정부 조직을 두더지로 만들어버립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피해는 다 국민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근거 법률들이 1년 가까이 엉망진창으로 변하는 서로 교차해서 직무가 재설계가 됨으로 인해서 5년 중에 한 1년은 직무를 다시 원점으로 바로잡는 시간으로 다 낭비를 하고 나머지 4년인데 레임덕 기간 1년을 빼고 나면은 3년밖에 우리가 행정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도나 시 차원에서도 인수위원회에 관한 조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태입니다. 인수위 법이야말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 전에 김대중 정부 이전에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 인수는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대통령은 5페이지의 인수인계서는 받으면 되고 기본적인 직무는 다 장차관 수준에서 각 부처 수준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그리고 필요하면 소폭의 조정을 재임 기간 중에 하면 되는 것인데 이는 5년마다 정부 조직을 두더지로 만들고 있는 지극히 우려할 만한 사태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굳이 실질적인 입법, 행정, 사법이다. 실질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우리 형식적으로 봤을 때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능,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능, 사법부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법과 사법의 그 사자가 아닙니다. 이 사법부의 사법이라는 의미는 법을 해석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법부인데 그 사법부는 법을 해석 적용하는 이 사법에 관한 일을 하도록 형식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조직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입법부에도 그 입법부는 조직을 유지할 때는 행정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줄 때는 법을 해석적으로 사법기능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행정심판기능이 이게 사법기능이고 또 징계와 관련된 기능도 다 사법기능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에도 대법원이라는 법원 조직을 유지 운영할 때는 행정조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행정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권 분립에 있는 이 형식적으로는 나누어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도 끊임없이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은 다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 사법 기능, 그다음에 실질적 입법 기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작용과 우열관계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특히 이 우열관계, 이거를 이제 요즘 시사적인 용어로 하면 갑을관계입니다. 이거는 갑과 을의 관계.
공무원의 갑질,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론적으로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행정작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열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행정작용,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정청, 그리고 수직적으로 실무 과장이 그 권한을 나누어 갖고 있죠. 공무원들이죠. 그리고 행정작용에 있어가지고 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철저하게. 물론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관계부처와 주관부처 간의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도 행정법의 연구 대상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행정청과 국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연구를 하죠. 그럴 경우에 이 우열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밀고 당기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행정의 성질이 뭐였든지 간에 법에서 갖고 있는 명시적인 권한도 있고 법에서 기술은 안 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한이 있습니다. 역시. 묵시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청은 엄청난 권한, 힘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뭐가 있냐? 하나도 없습니다. 권한이. 힘이라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물론 법 조문에서 국민의 행정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기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 권한조차도 국민의 행정청에 어떤 신청서를 내고 그 신청의 요건에 맞을 경우에 받아들여졌을 때 어떤 식품업으로 등록을 받는다든지 어떤 카지노업이라는 사행업을 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허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가벌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국민은 없는 관계. 이것이 행정법 관계의 핵심입니다. 가벌관계 이런 것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익이라는 그 관계, 그것을 가지고서 이론들이 다 전개가 되고, 그래서 굳이 이제 국민과 행정청의 관계에서 권력이라는 걸, 힘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서 나누어 보면은, 힘이 있는 경우에는 갑이 힘이 있냐 없냐로만 을은 무조건 힘이 없기 때문에 갑이 힘이 있을 경우에는 권력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갑이 힘이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 묵시적으로 있습니다. 모조리 다. 어떤 경우든지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를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권력 행정작용의 전형은 과제협약입니다. R&D에 있어서. 연구개발 과제협약입니다. 행정청인 농림부 장관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농기청 원장대 이 국민, 연구기관도 국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법에서는 법인도 국민입니다. 자연인도 국민이지만 연구기관의 그 계약, 행정계약, 행정작용, 연구개발의 이 저변 확대라는 공익적인 차원의 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계약을 행정계약입니다. 특별히 공법계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이 행정을 중심에 놓고서 할 때 행정계약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명시적으로 갑이 권력을 안 갖고 있다. 왜냐 상호 계약서에 대해 가지고 계약서의 내용을 조정을 하고 확인을 하고 갑을이 함께 서명을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갑도 권력을 안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권력 계약이다, 비권력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1시간 정도 혹시 바쁘십니까? 아니면 시황이 먼 길 오셨는데 조금만 더 나가도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22페이지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제 그 중심 개념이 공익으로 넘어왔습니다. 행정법의 핵심 가치입니다. 공익은. 누차 강조하지만은 이 공익이라는 것을 빼고서는 이 행정법, 이 공익법이라는 걸 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은 이 사적인 이익의 단순한 합계의 공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그냥 사익이 합쳐진 것뿐이고, 이 공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헌법부터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공익의 가치에 대한 출발점. 어떤 표현을 헌법에 쓰고 있냐면 국가 안전보장이다, 질서유지다, 공공복리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헌법에 직접 사용을 합니다. 헌법 조문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개념이 공익의 핵심인데, 이 공익이라는 이 세 가지 가치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에 가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 그리고 국가가 존재할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 질서 유지라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고 질서가 유지될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 국민에 대한 이 복리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공복리. 그런 이제 공익도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즉 국가 안전보장을 직접 관여하는 조직이 우리 정부 조직에서는 국방부, 또한 군대 조직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지켜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조직. 그래서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조직이 가장 권한이 많습니다. 물론 국정원도, 대통령 밑에 있는 국정원도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조직이죠.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직, 이 행정조직들이. 그리고 질서유지, 어디냐면은 검찰과 경찰 조직입니다. 질서유지라는 이 공익을 실현하는 조직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 다음 조직이 기타 행정청들입니다. 보건복지행정부, 과학기술행정부, 해양수산행정부들, 특허청 이런 것들이 공공복리 차원에 설계되어 있는 행정조직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정부 조직도 이 공익이라는 이 세 개의 가치하고 직접 연관된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사례가 이렇게 21페이지에 A라고 이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헌법상에 있는 겁니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국민이 헌법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논리가 가능하냐? 국민이 누리는 권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익입니다. 그 법 조문은 행정법에 있지만은 그 국민이 그 법 조문을 시정할 때 행정청에다가 나는 이걸 하고 싶다,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이념은 공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이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사익인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한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법률로 써야 돼요. 법률에 그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익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근거 없이 제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률의 근거에서. 그래서 이런 우리 R&D의 법에서도 이런 공익 개념하고 사익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R&D 법들을 보면은 이 사례에 해당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익이라고 하는 사익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익은 공익보다 우선할 수가 없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공익과 사익에 대비해서 말씀드린 이 논리는 앞으로 이 행정법 모든 이론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이게 모든 이론들은 다 이 두 가지 개념에서 다 나옵니다. 행정법 이론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익을 형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익과 공익 상호 간에도 형량을 하고 공익과 사익 상호 간에도 당연히 형량을 하는 것이죠. 공익과 사익 상호 간에 형량을 했을 때 사익의 편에서 들어주는 경우는 단 한 가지 예외적인 사례밖에 없습니다. 수인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개인이 받아들이는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만 사익의 편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는 무조건 공익의 편에서 다 판단이 일어난다. 그리고 공익 상호 간에도 형량이 필요하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행정청과 행정상호 간에 서로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가지고 있는 미래부에서 추구하는 공익적인 내용하고 농림수산부에 추구하려고 하는 농림수산 분야에 대해서 국민에게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민을 위한 또 공익이라는 아까 세 개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념이지만은 두 개 부처 간에도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법 내용 안에도 조문 상호 간에도 같은 공익을 갖고 있지만은 두 가지 공익에 관계되는 조문이 함께 적용될 경우에는 그 중에 어느 공익을 우선할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두 개의 공익 중에서 더 중요한 공익, 그거를 우선한다는, 그래서 이익 형량을 한다. 그 이자는 공익과 사익에 붙은 이자는 이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익을 형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까지